안녕하세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 그리스 괜찮았어요? 자, 그리스가 우리 저번 시간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슬슬 아테네와 이제 스파르타 이런 세력들로 이제 부딪히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그리스 세계가 내부적으로 좀 쇠퇴해 들어가기 시작을 하고 결국에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자,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알렉산드로스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 그 다음에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라고 바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의 시작은 사실 저번 시간에 나와 있었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지도예요. 페르시아 전쟁과 관련된 지도로 있었던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나라 보일까 모르겠어요? 마케도니아 보이죠? 저 나라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저기 이 작은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스 세계를 먹고 여기를 넘어가지고 이쪽 서아시아 지역까지 쭉 넘어갔었던 대제국을 건설했었던 알렉산드로스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볼 겁니다. 오늘은 수업이 100쪽과 101쪽 보이죠? 100쪽과 101쪽 두 쪽이에요. 수업 짧을 겁니다. 원래 대체로 뭐 EBS나 뭐 다른 인강을 보면 그리스랑 알렉산드로스 제국을 한 번에 묶어서 얘기를 할 텐데, 선생님은 말이 많아가지고 그리스만으로도 1시간이 나와가지고요. 잠깐 잘랐습니다. 수업 자체는 이번 수업은 짧을 거예요. 자, 봅시다. 헬레니즘 문화의 성립 배경과 그 성격을 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알렉산드로스 제국과 헬레니즘 문화라고 되어 있고요. 자, 첫 번째 문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목을 보면 알렉산드로스의 대제국 건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제목을 다 달자면 첫 번째 문단에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건설, 그리고 헬레니즘 시대라고 하는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써볼까? 첫 번째 문단의 제목은 알렉산더라고도 하죠. 근데 이제 여기에 있는 표현대로 이제 교과서에서 쓰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성립과 헬레니즘 시대 라고 하는 요 제목을 가지고 첫 번째 문단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시작은 마케도니아였습니다. 마케도니아의 왕이었던 필리포스 2세라고 하는 왕은 그리스를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를 정복을 하고 그리스를 먹은 다음에 에게해 바다를 건너면 바로 옆에 아나톨리아 반도가 있었고 그 지역을 먹고 있었던 건 페르시아입니다. 아직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죠. 이 페르시아를 원정을 계획하던 도중에 필리포스 2세가 죽게 돼요. 암살을 당하는데요. 자, 요거는 저번 시간에 그리스의 마지막 부분의 문장을 가지고 온 겁니다. 테베가 스파르타를 무너뜨렸고, 그러니까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스파르타가 승리하고, 스파르타의 시기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테베라고 하는 도시국가 폴리스에서 스파르타를 무너뜨렸고, 그 이후에 혼란에 빠진 그리스 세계는 결국 기원전 4세기에 누구한테? 마케도니아에 정복되었다. 그때 왕이 누구라고요? 필리포스 2세였다고요. 그렇게 연결지어 보면 되겠죠. 페르시아 원정을 계획하던 중 암살을 당하였다. 그 필리포스 2세를 이어서 즉위를 하게 된 알렉산드로스. 사실 풀로 얘기를 하자면 알렉산드로스 3세예요. 3세. 이 알렉산드로스는요, 이제 이 아버지의 꿈을 이어서 어디로? 동쪽으로. 자, 페르시아 원정을 계획했잖아. 페르시아가 그리스 기준으로 동쪽이죠. 동쪽으로 이제 동방 원정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동방 원정을 단행을 해서요, 결국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그리고 이집트까지 정복을 하게 됩니다. 이집트까지 정복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기원전 334년에 알렉산드로스가 동방 원정을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우리 저번에 서아시아에서 배웠던 거 잘 생각해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알렉산드로스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였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이집트를 정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 중앙아시아 그리고 인더스강 유역까지 갔다는 것, 즉 인도 지역까지 갔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진출을 해서 유럽 지역, 자, 그리스에서 시작을 했으니까요. 유럽,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북부 포함이 되겠죠? 이집트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프리카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대제국을 건설하게 되고요. 자, 그의 원정 활동으로 지중해에서 인도에 이르는 동서교역로가 확대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원정 활동으로, 자, 지중해에서부터
자, 시작이 지중해 맞지? 그리스 발칸반도는 지중해의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어디까지? 영토가 어디까지 넓어졌으니까? 인도 옆에까지 넓어졌으니까 여기서부터 지중해에서부터 인도까지 연결되는 교역로가 확대되었다. 뭐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 아닙니다. 지중해에서 인도에 이르는 동서교역로가 확대되었다. 여러분들은 옆에 지도를 바로 보면서 할 수 있으니까 지도 좀 이따 같이 볼게요. 알렉산드로스의 원정. 자, 그런데 자, 이러한 지금 알렉산드로스의 원정의 결과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여기 마지막 문장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계속 헬레니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헬레니즘 시대,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알렉산드로스의 원정이 시작했을 때부터 헬레니즘의 전통을 계승하였던 이 이집트가 어떤 상황인지 이따가 다 얘기할 거예요. 이집트가 로마에 정복당할 때까지, 다음 시간에 우리 로마 배울 거죠. 자, 그래서 요 시기 알렉산드로의 원정 이후부터 이 헬레니즘의 전통을 계승하였던 이집트가 로마에 정복당할 때 요때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문화적으로 헬레니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헬레니즘 처음 들어보는 얘기면 안 돼요. 사실. 자, 이 말 그대로 들어본 적은 없지만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 지역의 그리스인들은요, 스스로를 같은 언어, 같은 종교를 공유하고 있는 동족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했고요. 스스로를 뭐라고 했다? 헬레네스라고 얘기를 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거기서 온 말일 거예요. 헬레네스에서 온 말일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그리스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퍼져나가는 그런 시대라고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따가 헬레니즘 문화에 대해서도 간단히 또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알렉산드로스가 동방원정을 시작을 해서 이집트가 나중에 로마에 정복당할 때까지 요 시기를 이제 헬레니즘 시대. 자, 그런데 왜 이집트가 나올까? 이따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헬레니즘 시대가 이렇구나. 자, 알렉산드로스는 그럼 어떻게 통치를 하였는가라고 하는 걸 보는 거야. 자, 그러니까 마케도니아에서 시작을 했고요. 알렉산드로스가 엄청나게 영토를 넓히면서 이 제국을 우리는 알렉산드로스 제국이라고 부르는 거죠. 알렉산드로스는 페르시아의 통치 체제를 받아들입니다. 페르시아의 아주 강력한 왕권이라고 하는 걸 받아들여요. 통치 체제를 받아들여서. 자, 한번 밑줄 그어볼까? 페르시아의 통치 체제를 받아들여서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면서도요. 중요한 거. 그러면 피정복민들을 다 박살내느냐? 아니에요. 피정복민들의 전통과 관습을 존중을 하게 되죠.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서양 입장에서 서아시아 지역은 동쪽에 있죠. 동방원정이라고 표현을 했잖아. 그래서 동방 지역에 전제 군주제를 수용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얘기를요, 지금. 페르시아의 통치체제를 받아들여서 강력한 왕권을 행사했다. 동방에 전제 군주제를 도입을 했다. 수용을 했다. 뭐 도입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사실 너무 서양 중심의 표현이죠. 동방이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도 동쪽이잖아. 서양 기준에서는. 걔네들 기준에서 이제 서아시아라고 하는 지역, 서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은 동쪽에 있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자, 그리고 알렉산드로스는요, 정복지 여러 곳곳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름의 도시를 건설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원래 그리스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인들을 이주시켜요. 그리스인들을 이주시키고, 그리고 그리스인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뭐 페르시아인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의 혼인을 장려하는 등의 무슨 모습을 보인다? 동서문화. 자, 서쪽은 자기들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동쪽은 서아시아, 페르시아 쪽의 문화를 얘기하는 거고요. 동서문화를 섞어내는 융합에 힘썼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동서문화의 융합이라고 하는 기준에서 살펴보면 사실 얘들아, 이것도 동서문화의 융합이죠. 왜? 동방지역, 자기들 기준에서 서아시아의 페르시아의 어떤 여러 가지 전통 통치 체제를 받아들여서 이것 강력한 왕권을 행사한다. 전제군주제를 도입했다라고 하는 것도 이 동서문화의 융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리스인들을 이주시켰어요. 그리고 그리스인과 페르시아인들의 혼인을 장려하기도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인들 이주시킨 이런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 도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후에
여러 개의 알렉산드리아들은요, 헬레니즘 세계, 헬레니즘 세계라고 하면 그냥 알렉산드로스 제국 내에 있는 그런 문화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헬레니즘 세계의 문화와 경제의 중심지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다시 앞으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요거 지우겠습니다. 자, 기원전 334년 알렉산드로스가 동방 원정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기원전 323년에 죽어요. 갑자기 죽습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에 알렉산드로스가 죽어요. 자, 그러니까 사실 봐봐.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강력한 왕권을 행사했다고 했지 중앙집권 체제가 확실하게 되어 있다고 얘기는 안 했잖아요. 사실 영토를 굉장히 빨리 넓힌 거죠. 동방원정을 시작해서부터 약 10년 만에 거의 인도 지역까지 간 거잖아. 그러니까 이 내부,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만큼을 거의 10년 만에 먹은 거란 말이야.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요. 자, 처음에 여기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먹고 이집트 먹은 다음에 동방으로 쭉 가가지고 어디까지 간 거야? 인더스강 유역까지 간 거란 말이야. 이 지역 전체를 거의 10년 만에 먹었어요. 이 지역들이 하나하나가 와, 나는 알렉산드로스 제국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하는 인식을 가지고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여기를 완전하게 중앙집권적으로 통치할 수 있었던 시기일까요? 10년이? 그렇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표현이 나오는 거냐면 알렉산드로스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이 제국은 마케도니아와 원래 이제 마케도니아가 있었던 마케도니아 지역 그리고 서아시아의 시리아 지역 어디라고 얘기했었어요. 시리아 지역 그 다음에 이집트로 다시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헬레니즘 시대가 끝나는 시기를 이집트가 로마에 정복당한다고 했죠. 이때 이집트는 뭘 얘기하는 거야? 이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끝나고 분열되어서 이집트로 분열된 요 이집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분열된 이집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분열된 이집트를. 자, 그래서 요거 기억을 해놓으면 나중에 로마에도 다시 한번 로마가 이집트를 정복하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면 요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선생님이 일부러 이런 것들을 해요. 여러분 사실 그냥 여기에 있는 내용들 그냥 이해하면 돼. 이해하면 되는데 사실 그러면 세계사를 공부하는 재미가 좀 떨어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더 어려워서 재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주변에 이때의 알렉산드로스 제국은 이런 상황이었는데 주변은 어떤 상황이었을까라고 하는 걸 좀 이렇게 같이 봐야 세계사를 공부하는 의미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마케도니아, 시리아, 이집트로 분열되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요. 이렇게. 자, 여기가 마케도니아라고 얘기했었죠. 좀 아주 거칠게 동그라미를 그려보자면 여기에 있는 마케도니아 지역에 안티고스 왕조가 이제 있게 되고요. 여기에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라고 하는 이집트 지역으로 왕조가 또 나뉘게 되고요. 이쪽은 셀류코스 왕조라고 하는 시리아 지역. 자, 중심지 시리아 지역이 여기잖아.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으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더 쪼개질 거예요, 나중에. 더 쪼개질 거예요. 자, 그래서 요렇게 분열이 된다. 뭐 이것까지 지금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교과서에 기억을 할 필요는 없지만 방금 우리가 글로 봤던 마케도니아, 시리아, 이집트로 분열되었다라고 하는 게 좀 거칠게 지도에 표시를 해보면 요렇다는 겁니다. 요 정도로 이제 분열이 된다. 그래서 여기 지역, 이집트가 나중에 로마에 정복을 당할 때까지가 헬레니즘 시대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역을 싹 다 장악을 하게 되는 건 이제 누가 되겠어요? 나중에 다음에 배우게 될 로마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저기 봐봐. 여기가 이탈리아 반도죠. 여기 이탈리아 반도죠? 그럼 로마는 여기에서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표시는 안 돼 있죠. 왜냐면 우리 지금 로마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지금 로마 뭐 하고 있을까?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 통일 중입니다. 지금 323년 기점이면 얼마 안 남았어요. 이탈리아 반도를 완전 통일할 때까지. 그래서 작은 도시국가에서 시작했던 로마가 점차 옆으로 퍼지면서 이탈리아 반도 전체를 통일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었어요. 이때는 쪼개질 때쯤 해서는 그렇구나 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밑에 보면 백쪽 밑에 보면요, 알렉산드로스의 동서융합 정책이 다시 한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쭉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알렉산드로스는요, 자신이 정복한 지역을 강압적으로 다스리기보다는 포용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사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도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쵸? 피지배 민족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압적인 통치를 했던 아시리아를 이어가지고 이제 페르시아가 거기에 반발하면서 나온 나라였기 때문에 피지배 민족에 대해서 좀 이렇게 융합적인 정책을 폈었잖아. 관용 정책을. 자, 그런 것처럼 페르시아를 정복하는 과정에서는 원래 딱 이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멸망할 때 왕이었던 다리우스 3세의 가족을 우대해 주었고, 인도를 정복하는 과정에서는 그 지역의 왕을 굴복시킨 후에 지배권을 그대로 인정하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포용하는 정책을 펼쳤다 이거죠. 또한 알렉산드로스 그 자체가 다리우스 3세의 딸, 즉 페르시아인을 부인으로 맞아들이고 80여 명의 마케도니아 지도자들, 마케도니아에 있는 굉장히 또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페르시아 귀족 집안의 여성들과 결혼하였고, 군인들도 정복지의 주민들과 결혼했다. 아까 얘기했던 페르시아인들과의 결혼을 장려했다는 얘기가 좀 구체적으로 여기에 써 있는 거죠. 이러한 혼인 정책은 그리스인과 페르시아인을 융합시키려는 알렉산드로스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런데요, 우리는 이거를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나 알렉산드로스의 동서융합 정책에도 불구하고 헬레니즘 시대에는 여전히 그리스 문화가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왜? 이름에서도 볼 수 있잖아. 헬레네스. 누구라 그랬어? 그리스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리스인들의 문화가 점점 넓은 범위로 퍼져나가면서 그 지역의 문화와 조금씩 섞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아요. 헬레니즘 시대는. 정말 동서라고 하는 게 동양의 문화와 서양의 문화가 완전히 50대 50으로 합쳐졌다 이게 아니라, 그리스 문화가 우월한 지위에 있는 상황에서 이게 지역적으로 넓어지는 가운데에서 조금씩 다른 문화들과 섞이면서 새로운 문화 형태가 나타난 것들이 있다라고 헬레니즘 문화를 이해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왜? 공용어는 그리스였어요. 화폐도 각 지역에서 그리스 화폐를 씁니다. 그리고 주요 관직들은 그리스인들에게 줘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로스 제국이라고 하는 게 시작한 게 어디였어요? 마케도니아, 그리스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리스 문화가 점점 세계로 넓어지는 과정이었다. 그 과정에서 섞여 나가는 모습들도 있었겠지라고 하는 게 헬레니즘 시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헬레니즘 시대의 헬레니즘 문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헬레니즘 문화를 한번 보면 자꾸 까먹어요. 요거는 자, 두 번째 문단 제목 안 달았죠? 두 번째 문단은 요거를 제목으로 달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동서 문화의 융합이라고 하고, 동서 문화의 융합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이제 밑에는 간단하게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어떻게 분열되어 가는지에 대한 얘기였으니까 일단 핵심 주제는 두 번째 문단에선 동서 문화의 융합이라고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헬레니즘 문화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당연히 어떤 문화를 배울 때는 이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는 그 문화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자, 여러 역사가들이 연구하기에 그리스 문화는 인간 중심적이고 합리적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격을 구분해놨잖아요. 그래서 헬레니즘 문화도 어떤 방식으로 성격을 좀 규정을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자, 알렉산드로스가 정복한 지역에서 융성한 문화들, 그러니까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문화를 헬레니즘 문화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헬레니즘 문화는요, 그리스 문화를 바탕으로, 자, 이게 중요하죠. 바탕은 그리스 문화예요. 바탕은. 거기에 오리엔트 문화가 융합되었다. 오리엔트가 뭐야? 동방이란 뜻이에요. 동방. 그러니까 동서 문화의 융합이란 뜻이죠. 사실 이거 자체가. 그리스 문화를 바탕으로 오리엔트 문화가 융합되어서 나타난 문화로, 아까 얘기했듯이, 그리고 우리 자체는 그리스 문화에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자, 폴리스 중심에, 이게 중요하죠, 사실. 폴리스 중심의 배타적인 성격에서 벗어나 개방적이고 세계 시민주의적인 성향을 띄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문제집 같은 데 보다 보면 이런 표현도 써 있습니다. 개인주의적인 성격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죠. 자, 봐봐. 개인주의적이다라고 하는 말과 세계 시민주의적이다라고 하는 말이 언뜻 보면 두 개가 반대되는 말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만 이해하면 요게 같이 엮일 수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그리스 문화의 기본 단위가 뭐예요? 폴리스죠. 폴리스. 좁은 범위의 도시국가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개인주의적이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하나의 공동체, 집단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하고요. 공동체,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그 소속감이 더 중요한 상황이었어요. 한 명 한 명 개인주의적으로 한 명 의 개별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던가 이런 것들보다 우리 폴리스라고 하는 이 작은 도시국가,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게 조금 더 초점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이 알렉산드로스 제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국가가 만들어지고 나서는 폴리스 자체가 해체됐죠. 이제 도시국가라는 개념이 없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도시국가가 아니라 커다란 제국이 되었단 말이야. 그래서 먼저 폴리스가 해체되었어요. 그러니까 한 명의 개별적인 사람들, 그 개인주의적이라고 하는 성격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폴리스가 해체되었으니까요. 오케이? 이건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 폴리스가 해체되고 거대한, 당시로서 얘기하자면 세계제국이라고 얘기할 만큼의 거대한 제국이 나타났잖아. 그렇기 때문에 세계 시민주의적이다. 조금 더 개방적이고 여기저기의 문화에 대해서 수용적이고 이런 모습들도 나타났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폴리스가 해체됐어요. 공동체가 해체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개인주의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 결과 엄청난 세계 제국이 만들어졌으니까 거기에 있는 문화들이 수용되고 조금 더 개방적인 세계 시민주의적이라는 얘기, 개방적인 얘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폴리스 중심의 배타적인 게 아니라 개방적이고요. 폴리스 중심의 공동체주의적인 게 아니라 해체됐으니까 개인주의적이고요. 개방적인 세계 시민주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같이 이해해 볼 수 있어요. 헬레니즘 문화의 성격이라고 하는 거는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러한 개인주의적이라고 하는 성격이 아주 잘 드러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번에 두 번째 문단에서 다루고 있는 헬레니즘 시대의 철학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헬레니즘 시대의 철학. 자, 봐봐. 이제 철학에서 뭐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욕망 억제, 이성적인 삶을 추구, 개인의 행복, 굉장히 어떤 사람들의 정말 삶과 관련된 얘기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삶. 자, 봐봐. 헬레니즘 문화의 이러한 특징이 잘 반영된 분야는 뭐다? 철학이다. 그래서 이 철학에서 핵심 개념들을 좀 가져가 주셔야 되는데, 자, 스토아 학파라고 하는 학파가 있게 되고요.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하는 철학의 학파가 있게 됩니다. 이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스토아 학파에서는요, 뭘 얘기를 하냐? 욕망을 억제하고 이성적인 삶이라고 하는 걸 추구를 합니다. 욕망을 억제하라. 이성적인 삶을 추구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요. 에피쿠로스 학파에서는 역시 개인의 행복이 목표는 맞아요.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마음의 안정과 만족이라고 하는 걸 얻고자 한다. 옛날에는 에피쿠로스 학파를 쾌락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쾌락주의. 자, 쾌락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해놓다 보니까 뭔가 진짜 막 육체적 만족이라던가 막 먹을 것도 막 먹고 막 사람들 욕구들 있잖아요. 그런 욕구들을 다 막 충족시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쾌락이라고 했을 때 이 쾌락도 뭐예요? 마음의 안정과 만족이 쾌락인 거예요. 마음의 쾌락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는 마음의 안정, 만족, 이런 것들을 얻어서 그걸 통해서 개인의 행복을 가지고자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들이 철학을 했던 방향이 그거라는 거예요. 스토아 학파는 이성적인 삶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욕망을 좀 억제하고 절제하면서 이성에 대한 추구를 하는 게 스토아 학파였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이게 굉장히 왜곡하는 거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와닿게 표현을 하자면 스토아 학파는 이거라고 생각한다면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거라고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토아 학파는 이후에 이제 로마로 전파돼서 로마에서도 스토아 학파는 많은 인기를 얻게 됩니다.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거고요. 자, 그래서 헬레니즘 시대의 문화 중에 철학과 관련해서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헬레니즘 시대에는 자연과학도 발달합니다. 자, 그렇죠. 그리스 시대에도 자연과학적인 자연 철학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헬레니즘 시대에도 자연과학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단에선 헬레니즘 시대의 자연과학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간단하게 키워드 위주로 좀 가져갑시다. 자, 물리학에서는 아르키메데스, 여러분 아르키메데스, 유레카,
아르키메데스가 자, 요 사람 동그라미. 자, 부력의 원리를 발견을 했었고요. 부력. 뭐야? 오른쪽에 써 있어요. 자, 오른쪽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아르키메데스는 목욕탕에서 몸을 담그는 순간 물이 흘러넘치는 걸 통해 부력의 원리를 발견하고 유레카를 외쳤다라고 하죠. 자신이 몸에 자기가 들어간 만큼 질량의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깨달은 거죠. 아르키메데스. 부력의 원리를 발견을 했었고, 수학과 관련해서는 에우클레이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하학을 발전시켰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에우클레이데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혹시 유클리드라고 하는 사람으로는 들어봤어요? 유클리드 기하학? 유클리드라는 사람으로는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같은 사람이에요. 요거 이제 표기법이 다른 겁니다. 사람 이름에 대한 유클리드라고도 하고요. 에우클레이데스라고도 합니다. 자, 기하학을 발전시켰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천문학과 관련해서는 에라토스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구의 자오선을 측정을 하였고, 여기에 있는 아리스타르코스는 태양 중심설, 우주의 중심은 태양이다,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하였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 키워드로 사람 이름들 보면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다음 세 번째. 문화로는 세 번째고 이제 문단 번호로는 네 번째죠. 자, 여기에서는 예술과 관련된 이야기. 자, 예술과 관련돼서는요, 특히나 이제 조각이라던가 이런 것들, 조각품에 관련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할 텐데, 헬레니즘 시대의 조각은 확실히 이전보다 훨씬 더 인간 육체의 아름다움, 정말 격정적인 인간 몸에 있는, 봐봐, 인간이 몸에 가지고 있는 여러 선들이 있잖아. 곡선이라던가, 여성의 몸이 가지고 있는 곡선이라던가, 남성의 몸이 가지고 있는 정말 그 직선이라던가, 이런 인간 육체의 아름다움, 그리고 인간의 감정 같은 것들을 이제 그대로 드러내는 조각 작품들이 등장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한번 지우고 그림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에 있는 게 밀로의 비너스라고 하는 작품이고요. 자, 가운데 있는 게 라오콘 상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좀 잘려 있지만 이게 좀 부서졌죠. 잘려 있지만 니케 상이죠. 니케. 니케가 나이키죠. 나이키 승리의 여신 니케. 자,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사실 이전의 그리스 조각과 비교해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만 보면 그냥 그렇구나 라고 할 수 있지만, 정말 인간의 몸을 정말 있는 그대로 잘 묘사를 해놓고, 자, 이런 이제 라오콘상에 보면은 이 라오콘의 이제 여기 가운데 있는 주인공의 얼굴을 보면은 인간의 감정이 이렇게 그대로 격정적으로 드러나 있는 이런 모습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잘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 보면 로마의 농부가 밭을 일구다 발견한 조각상이라고 되어 있죠. 인간의 육체와 격한 감정들을 그대로 표현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여성의 몸의 아름다움, 여기에는 남성의 몸의 아름다움이라던가 이런 것들. 이건 또 이제 승리의 여신이라고 하는 니케를 이제 조각으로 만들어 놨던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조각 작품들이 등장했고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한번 잘 가지고 가주시고요. 자, 헬레니즘 미술은요, 동서교육이 발달했다고 되어 있죠. 왜? 동서를 또 다 먹었잖아, 알렉산드로스 제국이요. 동서교육론을 따라서 인도 북부에 전파되어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인도를 배울 때 간다라 미술이라고 하는 양식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간다라 미술 성립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자고 하면, 자, 여기에 있는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동서교육로를 거쳐서 이 북인도 지역에 있었던 간다라 미술이라고 하는 미술 양식에도 이제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죠. 지도를 통해서 본다면. 자, 그래서 오늘 사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얘기가 좀 더 길어졌어요. 어찌됐든 말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적당히 일단 오늘 얘기를 이것저것 더 붙인 것들이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키워드 자체는 교과서에 있는 것들로 잘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여러 번 등장했던 나라 있습니다. 로마라는 나라 있죠. 로마라는 나라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긴장하세요. 다음 시간은 깁니다. 로마는 분량이 좀 많을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 얘기 한번 재밌게 다음 시간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